이혼한 지 6개월, 전 남편에게서 난데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결혼식에 오라는 초대였다. 나는 나 방금 아기 낳았어. 어디에도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30분 후, 그는 병실로 허둥지둥 달려와 내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잿빛 구름 뒤에 단단히 가둬두었던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다. 병원 VVIP. 병실의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나의 고요한 밤을 위한 유일한 자장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강변북로는 완전히 마비됐겠지. 나는 신음하며 하얀 병원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여 앉으려 애썼다.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은 내가 더 이상 어제의 그 여자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바로 어젯밤 치른 제왕절개 수술의 상처는 아직도 축축하고 쓰라렸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사투였다. 나는 침대 옆 투명한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작은 천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늘,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처럼 좁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늘처럼 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기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피부는 아직 붉었으며 숨결은 고르기만 했다. 이 혹독한 도시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협탁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다. 액정에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했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떠올랐다. 강태준. 심장이 순간 했는 것 같았다. 그가 왜 전화를 했을까? 법정의 판결봉이 울린 지 6개월이 지났다. 내가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 거대한 집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온 지 6개월.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건설 제국과 그리고 물론 그 여자 오세라와 함께 바빴다. 나는 핸드폰이 한참 동안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꺼지게 둬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 혹은 아직 남은 어리석은 미련이 내 손을 뻗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그 차가운 기계를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마취제의 효과와 극심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박수진. 그 목소리. 한때 내 모든 세상이었던 그 중저음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나 차갑고 낯설게 들렸다. 어떤 안부 인사도 잘 지내냐는 질문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배경은 조용했다. 아마도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그의 화려한 사무실일 것이다. 거만한 신처럼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겠지. 내 시간 낭비하지 않을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네, 태준 씨. 무슨 일인데요? 다음 달.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 세라 씨랑 결혼해. 신라 호텔에서 리셉션을 할 거야. 청첩장은 내일 김 비서가 예전 내 오피스텔 주소로 보낼 거야. 와줬으면 좋겠어. 언론이랑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우리가 좋게 헤어졌다는 걸 보여줘. 드라마 만들지 말고. 정적.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있었지만 마치 심장에 벼락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그가 결혼을 한다. 물론 재벌 회장의 딸인 오세라는 강태준에게 완벽한 상대였다. 그들은 동등했다. 그저 벽에 걸린 지루한 장식품 취급을 받던 가난한 화가인 나와는 달랐다. 하지만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결혼 소식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말투였다. 그는 나를 대체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장기말. 박수진, 듣고 있어? 내가 대답이 없자 그가 재촉했다. 나는 남은 힘을 긁어모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들끓는 감정 때문에 배의 봉합 부위가 더욱 아파왔다. 나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든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통 위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듣고 있어요, 태준 씨.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폭풍을 감춘 채 평온한 척했다. 축하해요. 두 사람 행복하길 바라요. 잘 됐군. 그럼 올 거지. 나는 비참한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전화로나마 그의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애처럼 굴지 마, 박수진. 이건 내 평판이 걸린 문제야. 나 방금 아기 낳았어요. 태준 씨. 계획도 전략도 없이 그 말이 튀어나왔다. 그저 고통스러운 사실일 뿐이었다. 어젯밤 제왕절개 수술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신의 화려한 파티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 우리의 대화를 감쌌다.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여전했다. 나는 저편에 있을 강태준의 얼굴을 상상했다. 놀랐을까? 아니면 상관없을까? 1초, 2초, 5초가 말없이 흘렀다. 나는 그의 비난이나 최소한의 질문이라도 기다렸지만 들려온 것은 딸깍하는 소리뿐이었다. 연결이 끊겼다. 그는 누구의 아이인지 묻지도 않고 내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비겁자처럼 도망쳤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다. 꾹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하늘이가 깰까봐 소리 죽여 울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강태준의 마음에 한 조각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랐다. 나는 병실의 새하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혼자였다. 언제나 혼자였다. 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내 운명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아가. 나는 아기 침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 우린 그 사람이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버려졌다는 고통은 너무나 선명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것이다. 그 전화가 끊긴 지 30분이 지났다. 이 공간에서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간호사가 방금 들어와 내 수액을 갈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나갔다. 그녀는 내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칭찬하며 상냥하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그 미소도 내 가슴 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밖의 폭풍은 아직 그치지 않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컴컴한 병실을 눈부신 흰빛으로 밝혔다. 이내 요란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하늘이가 깨서 젖을 먹기 전에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에 다시 눈을 떴다. 그 발소리는 무겁고 빨랐으며 점점 내 병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복도 끝, 조용해야 할 VVIP 병실인 장미실 쪽으로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아닐 거야. 나는 속으로 부정했다. 그가 여기에 올 리가 없어. 이런 폭풍우 속에서 그의 사무실에서 이 병원까지는 이 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다. 30분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때 내 병실 문은 노크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은 세게 밀쳐졌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고무벽에 부딪혔다. 문지방에는 지난 6개월간 악몽과 고통스러운 그리움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 하지만 그는 내가 경제 잡지나 TV에서 보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최고급 양복을 입은 세련된 CEO가 아니었다. 내 앞에 선 남자는 엉망진창이었다. 그의 비싼 양복은 흠뻑 젖어 멸균된 병원 바닥으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얀 셔츠는 그의 단단한 몸에 달라붙어 긴장된 근육의 윤곽을 드러냈다. 실크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 넘겼을 머리는 비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마라톤이라도 뛴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그는 분명히 뛰었을 것이다. 차가 막히자 로비나 길가에 차를 버리고 비를 뚫고 달려왔을 것이다. 이 병원의 엘리베이터는 면회 시간에 항상 붐볐다. 그의 상태를 보아하니 5층까지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이 틀림없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은 방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야생동물처럼 무언가를 찾다가 마침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내가 아니었다. 내 침대 옆 투명한 아기 침대였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구두가 바닥에 질척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는 내 시선을 무시했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아기 침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떨리는 그의 손이 뻗어 아기 침대의 유리벽을 만졌다. 하늘이가 작게 뒤척이다가 눈을 떴다. 강태준의 눈과 똑 닮은 동그란 눈이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희망, 수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숨결은 아직도 고르지 못했다. 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강인해 보이려 애썼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태준 씨? 결혼 준비 회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태준은 내 비아냥을 무시했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아기 침대 속 아기를 가리켰다. 솔직하게 대답해. 감히 거짓말할 생각 마.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은 내 영혼을 꿰뚫을 듯이 날카롭게 나를 응시했다. 우리 이혼한 지 6개월이야. 임신은 9개월이고 그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양복에서 떨어진 빗물이 내 이불을 적셨다. 비싼 향수와 비, 그리고 땀이 섞인 냄새가 내 코를 가득 메웠다. 내 아이 맞지?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짓눌렀지만 동시에 위태롭게 들렸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 아이라고 누구든 상관없으니 그의 아이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하늘이의 얼굴은 강태준의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오뚝한 코, 입술 모양, 심지어 잠잘 때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까지. 거짓말은 소용없었다. 나는 젖은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맞으면 어쩔 건데요?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세라 씨도 있고요. 이 아이는 당신 계획에 없던 아이예요. 그 대답은 그에게 충분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강태준은 마치 딱이라도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좌절감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의 눈이 다시 하늘이를 향했다. 이번에는 눈빛이 급격히 부드러워졌다. 그의 눈가에는 남은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아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그 단어가 신성한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핏줄. 갑자기 그의 표정이 돌변했다. 그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면모가 순식간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젖은 양복 주머니를 뒤져 다행히 방수가 되는 최신형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나는 의아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태준 씨, 뭐 하는 거예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카롭고 거스를 수 없는 눈빛으로. 여보세요, 김 비서. 그는 전화기 너머의 개인 비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위험이 서려 있었다.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CEO의 목소리였다. 전부 취소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비서가 전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것이다. 오세라 씨와의 결혼 준비, 당장 전부 취소하라고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작은 병실에 울려 퍼져 하늘이가 놀라 흠칫하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웨딩홀, 케이터링, 호텔 전부 취소해. 위약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오 회장이 화를 내도 상관없어.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약혼 파기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심장이 쉰물 것 같았다. 그가 미친 걸까? 그는 재벌가의 딸과의 성대한 결혼식을 단 몇 초 만에 취소해버렸다. 태준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는 울기 시작한 하늘이를 달래려 애쓰며 나지막이 소리쳤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손을 뻗어 눈물로 젖은 하늘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신기하게도 그의 커다란 손길에 하늘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아주 제정신이야, 박수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눈은 아들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방금 태어났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 순간부터 너와 이 아이는 내 최우선순위야. 네가 좋든 싫든. 나는 입을 벌린 채 경악했다. 그 말은 애정이 담긴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를 선언하는 말이었다. 강태준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보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오늘 밤 서울의 폭풍우 속에서 나는 내가 한때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황금 세장으로 다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열쇠가 아마 영원히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태준이 비서와의 통화를 끊은 후 병실을 감쌌던 숨막히는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분 만에 회복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의 고요함은 잘 조직된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강태준처럼 무한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힘의 과시였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 분노,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방 한쪽 끝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짧고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절차 따위는 상관없어. 맨 위층 비우고 보안팀 지금 당장 투입해. 그의 말소리가 조각조각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밀쳐진 것이 아니라 병원장이라는 명찰을 단 흰 가운의 중년 남성이 매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서 반짝였다. 그의 뒤로는 수간호사와 몇몇 행정 직원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뒤따랐다. 강태준 회장님. 병원장이 허리를 살짝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희 일반 시설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시하신 대로 8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바로 박수진 산모님과 아기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상대를 위축시키는 평가적인 시선으로 병원장을 쳐다보았다. 전용 멸균 엘리베이터 확보해 내 아내와 아들이 다른 환자들과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아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내 피가 끓어올랐다. 우리는 이혼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법적 지위는 그가 원할 때 언제든 무시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내 병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간호사들은 능숙하지만 두려움의 찬송길로 움직였다. 마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들의 직장을 앗아갈 것처럼 내 수액은 이동식 거치대로 옮겨졌고 휠체어가 준비되었으며 몇 개 안 되는 내 개인 물품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나는 내가 이사 가고 싶은지 한 번도 질문받지 못한 채 한 상자에서 더 비싼 다른 상자로 옮겨지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태준 씨, 나 옮기기 싫어요. 강태준이 간호사에게서 휠체어를 넘겨받으려 다가왔을 때 내가 나지막이 항의했다. 여기 편해요. 이건 너무 과해요. 강태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이 방은 좁아. 박수진. 공기순환도 나빠. 하늘이는 최고의 환경이 필요해. 너도 마찬가지고. 반항하지 마. 넌 방금 수술했어.
나는 논쟁할 힘이 없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배의 통증이 내 움직임을 제한했다. 결국 그가 내 휠체어를 밀어 이제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병원 복도를 지날 때 나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병실 밖 풍경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복도 구석구석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뒤에 이어폰을 낀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갈 길을 확보하며 동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다른 방문객들과 일반 환자들은 비켜서거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치 산후 환자 이송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문 같았다. 우리는 우리를 8층으로 바로 데려다주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약품 냄새가 나던 병원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2층은 발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은 값비싼 추상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따뜻한 빛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이곳은 VVIP층, 보통 고위 관료나 톱스타들만 머무는 구역이었다. 강태준은 나를 한 방으로 데려갔다. 아니, 이건 방이 아니었다. 병원 안에 고급 아파트였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있는 거실, 깨끗한 주방, 식당, 그리고 내 예전 원룸보다 3배는 넓은 환자 침실이 있었다. 커다란 창문은 여전히 비에 젖은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높이에서 보니 아래의 교통체증은 아름다운 장식 조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호화로움은 숨 막히게 느껴졌다. 내가 숨을 고르고 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소화하기도 전에 스위트룸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큰 상자들을 들고 들어왔다. 상자에 찍힌 로고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구찌, 디올, 버버리, 그리고 1년치 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다른 고급 유아용품 브랜드들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이 짐을 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물었다. 하늘이 물건.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내 침대 옆에 말 그대로 금박이 입혀진 아기 침대를 조립하는 직원들을 감독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기둥에 진짜 금장식이 있었다. 내 아들이 병원에 거친 옷이나 내가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옷을 입는 건 원치 않아. 피부가 예민해. 내가 산 옷은 면 소재예요. 태준 씨. 부드럽다고요. 나는 모욕감을 느끼며 항변했다. 나는 내 그림을 판 돈을 몇 달 동안 모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아기 옷들을 샀다. 강태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예전 건 버리고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 기저귀, 옷, 담요부터 젖병까지 전부 멸균 처리 확실히 하고. 나는 내 마음이 담긴 선택이었던 작은 옷들이 담긴 가방이 방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수입 실크와 유기농 면 더미로 대체되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로서의 내 노력이 그의 지갑 힘에 의해 순식간에 무효가 된 것 같았다. 절정은 딱딱한 흰색 유니폼에 머리를 깔끔하게 쪽진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 없이 평평했고 높은 규율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과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소개할게. 이쪽은 이수간호사님이야. 강태준이 말했다. 싱가포르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동 왕실 아기들을 10년간 돌본 경험이 있는 국제 자격증을 소지한 신생아 전문 수간호사지. 앞으로 24시간 하늘이를 돌봐주실 거야. 이 수간호사는 나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중했지만 나를 얕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산모님. 지금부터는 하늘 도련님의 최적의 성장을 위해 제가 마련한 스케줄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하늘이가 자고 있는 병원 아기 침대로 걸어가더니 능숙하지만 기계적인 동작으로 하늘이를 새로운 호화로운 침대로 옮겼다. 하늘이가 뒤척이기 시작해서 내가 안아주려고 손을 뻗자 이수간호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 손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산모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산모님은 이제 막 수술을 하셨고 아직 약물과 피로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께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산모님은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내 아이잖아요. 모유를 먹여야 해요. 내가 항의했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 최고급 병원 등급 전동 유축기는 이미 준비해놨어. 강태준이 소파에서 끼어들었다. 그의 눈은 마치 평범한 근무일인 것처럼 주식 변동을 확인하는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넌 유축만 해. 나중에 이 수간호사님이 엄마 젖꼭지와 유사하게 만든 특수 젖병으로 먹일 거야. 더 효율적이고 계량적이잖아. 정확히 몇 밀리리터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효율적, 계량적. 그는 우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마치 그의 스포츠카에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날 밤, 차가운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호화로움 속에서 나는 이전의 좁은 병실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다. 나는 실크 시트가 피부에 미끄럽게 느껴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하늘이를 향한 내 시야를 가로막는 이 수간호사의 등을 바라보았다. 내 아이의 숨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다. 강태주는 이 병원을 그의 요새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임무를 마친 인큐베이터에 불과했다. 내용물이 꺼내진 후 쓸모 없어진 그릇. 강태주는 그날 밤 손님용 소파에서 잠을 잤다. 비서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보물을 지키는 용처럼 경계를 섰다. 하지만 그 보물은 내가 아니었다. 그 보물은 금빛 닭이 침대 안에 있는 사내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이 황금 세장 안에서 하늘이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나가야 했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이 요새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내 호화로운 감옥의 분위기는 더욱 숨 막혔다.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할 아침 햇살은 나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문의 시작을 알릴 뿐이었다. 자동 커튼이 천천히 열리며 빛이 들어왔지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다. 이 수간호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거나 어쩌면 전혀 잠을 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핵과학자의 정밀함으로 클립보드에 하늘이의 체온과 배변 횟수 그래프를 기록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비서가 새벽에 가져온 새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아침을 먹으며 법무팀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장 계약 취소와 케이터링 비용 환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마치 결혼 취소가 그의 일상 업무인 것처럼. 잠깐 다녀올게. 그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오늘 10시에 연례 주주총회가 있어. 경쟁사의 주식 인수 시도가 있어서 아주 중요해. 빠질 수 없어. 저녁에 돌아올게. 방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 문 앞에 경호원들 있으니까. 그가 떠나자 이 수간호사가 여전히 감시하는 동상처럼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공기는 조금 가벼워졌다. 오전 11시경 인터콤이 울렸다. 밖에 경호원이 손님이 왔다고 알렸다. 누구요? 내가 물었다. 이지은 씨라고 합니다. 산모님 친구라고 주장하십니다. 나는 기쁨에 소리 지를 뻔했지만 참았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이 수간호사를 힐끗 보았다. 들여보내주세요. 제 친구예요.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특유의 스타일로 들어왔다. 짧게 자른 붉은빛 머리, 헐렁한 플란넬 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지은이는 이곳의 모든 호화로움과 정반대되는 존재였다. 그녀는 낡아 보이고 향신료 냄새가 나는 청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세상에, 수진아. 지은이가 특유의 쾌활한 말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방의 인테리어를 보고 휘둥그레졌다. 이게 병원이야. 5성급 호텔이야? 네, 전 남편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친 부자야. 그녀는 나를 힘껏 껴안았다.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따뜻한 포옹이었다. 너 괜찮아?
아래 경비 아저씨한테 들으니까 경비가 장난 아니라던데 무슨 대통령이라도 오는 줄 알았어. 나도 저 고릴라 같은 경호원들이랑 한참 실랑이하고 들어왔잖아.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우리를 매처럼 감시하며 구석에 뻣뻣하게 서 있는 이 수간호사 쪽으로 눈짓을 보냈다. 지은이는 고개를 돌려 이 수간호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저 로봇은 누구야? 그녀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크게 속삭였다. 이 수간호사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지은이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가방을 열었다. 구수한 순두부찌개 냄새가 즉시 퍼져나와 이전에는 비싼 소독제와 라벤더, 아로마 향기만 나던 방을 가득 채웠다. 자, 우리가 자주 가던 을지로 단골집 순두부찌개 사왔어. 내가 병원에 맛없는 죽이나 스테이크에 질렸을 것 같아서 저 로봇이 한눈 파는 동안 얼른 먹자. 우리는 몰래 학교를 빼먹은 학생들처럼 플라스틱 그릇을 나눠 먹었다. 맛은 환상적이었다. 따뜻하고 칼칼한 국물은 꺼져가던 내 투지를 불태우는 것 같았다. 나는 씹으면서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위협, 내 아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 수간호사, 나를 고문하는 갇힌 느낌에 대해서 장난기 넘치던 지은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미쳤네. 그건 애정탈을 쓴 납치잖아, 수진아. 자기가 정작 기증했다고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순 없지. 네가 엄마고 네가 수술대 위에서 목숨을 걸었잖아.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눈물이 찌개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이러다 하늘이가 날 알아보지도 못할까봐 무서워. 난 그냥 우유공장 취급받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겠어. 하늘이 데리고.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똑똑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건축가였다. 겉모습은 털털했지만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고 문을 보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절차에 따라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이 수간호사를 보았다. 아까 강태준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했지.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중요한 거래. 저녁까지는 안 돌아올 거야. 그게 우리 기회야. 지은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이 결심으로 빛났다. 우리 지금 도망치는 거야. 나중도 내일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문 앞에 경호원 2명이나 있어. 엘리베이터는 전용 카드키로 잠겨 있고 지은이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2년 전에 이 병원 서관 리모델링 설계했던 건축가야. 브로슈어 도면에는 없는 쥐구멍 길을 알고 있지. 그녀는 입술을 내 귀에 가까이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잘 들어. 오늘 낮 12시는 보안팀 교대 시간이자 청소 직원들 휴식 시간이야. 2층 팬트리 뒤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하 주방의 하역장으로 연결돼. 그 엘리베이터는 의료 폐기물이나 대량 식자재 옮길 때 말고는 거의 안 써. 열쇠는 수동이고 내가 그 열쇠 여는 법을 알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미친 계획이었다. 나는 이제 막 수술했다. 걷는 것조차 아팠다. 하지만 이 수간호사랑 경호원들은 내가 소란을 피울게. 지은이가 말했다. 저 수간호사 옷에 뜨거운 커피를 쏟든가 해서 화장실로 가게 만들 거야. 그리고 옆 복도에서 가짜 화재 경보를 울려서 경호원들을 혼란에 빠뜨릴게. 걔네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넌 준비해야 해. 하늘이 안고 팬트리로 달려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우린 어디로 가? 가평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낡은 별장. 지은이가 확신에 차 대답했다. 완전 외진 곳이야. 길도 엉망이고 지도에도 안 나와. 강태준은 거기까지 찾으러 못 올 거야. 내 낡은 모닝은 손님 주차장이 아니라 하역장 근처에 주차해놨어. 나는 지은이를 보고 그리고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하늘이를 보았다. 두려웠다. 아주 많이. 붙잡힐까봐, 강태준이 화낼까봐,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훨씬 더 컸다. 여기 계속 있으면 나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내 영혼은 강태준의 지배에 의해 잠식될 것이다. 알았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큰 소리로 일어섰다. 아, 수진아, 나 차에 지갑을 두고 왔네. 잠깐만 가지고 올게. 그녀는 나에게 윙크를 한 번 하고는 일부러 이 수간호사가 멸균된 젖병들이 담긴 쟁반을 놓아둔 테이블에 부딪혔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유가 쏟아져 이 수간호사의 하얀 유니폼을 적셨다. 어머나, 죄송해요. 수간호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꾸며낸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몰래 나를 향해 시익 웃었다. 이 수간호사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끈적하게 젖은 자신의 유니폼을 보며 분노를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다. 세상에, 부인, 조심하셨어야죠. 옷 갈아입어야겠네요. 그녀는 스위트룸 안의 화장실로 서둘러 뛰어 들어갔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아기 침대로 걸어갔다. 잠든 하늘이를 들어 올릴 때 손이 떨렸다. 아이는 살짝 뒤척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기 특유의 냄새를 맡았다. 엄마를 용서해, 아가.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도망쳐야 해. 내 미친 아빠에게서 멀리 떠나야 해.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나는 계획대로 지은이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의 주의를 반대 방향으로 끄는 동안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팬트리로 자유를 향해 이 황금 세장보다는 나은 불확실성을 향해 나아갔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마치 지금 내 심장을 옥죄는 두려움을 이해라도 하는 듯이 우리, 나와 지은이, 그리고 하늘이는 지은이의 낡은 모닝 안에 있었다. 지은이가 도로에 고인 물을 헤치며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작은 차는 심하게 흔들렸다. 낡은 차 시트의 퀴퀴한 냄새와 내가 하늘이에게 발라준 오일 향이 섞여 기묘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자유와 불안의 조합이었다. 꽉 잡아, 수진아. 조금만 더 가면 고속도로야. 지은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와이퍼 너머에 흐릿한 도로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지은이가 슬쩍 건네주면 포대기 안에 하늘이를 최대한 꼭 껴안고 있었다. 차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찌르듯 아팠다. 마치 뜨거운 바늘이 살 속에서 들락날락하는 것 같았다. 하역장에서 뛰어올 때 흘린 식은땀이 빗물과 섞여 이마를 적셨다.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 강태준이라는 존재가 주는 정신적 공포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정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 확실해? 나는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교통체증 속에서 다른 차들의 불빛만이 붉은 뱀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안전해. 아까 경비들이 내가 올린 가짜 화재 경보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어. 그 로봇 수간호사도 아직 화장실에서 옷 말리고 있을걸. 지은이가 나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곧 경부 고속도로 탈 거야. 가평 도착하면 핸드폰 신호 다 꺼버리자. 우리 할아버지 별장은 진짜 소나무 숲 한가운데 있거든. 강태준이 거기까지는 못 찾을 거야. 우리 차는 천천히 톨게이트로 들어섰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확인했다. 삑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열렸다. 마치 자유로 가는 문이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차는 고속도로에서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를 가르며 달렸다. 킬로미터래요, 킬로미터. 우리는 나아갔다. 10km, 15km.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이 낡은 차의 흔들림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나는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았다. 우린 해냈어, 아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거야. 딱딱한 규칙도 숨막히는 호화로움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 평온은 환상에 불과했다. 우리가 도로 표지판 20K,
2미터 지점을 지날 때쯤 내가 황급히 챙겨 나온 강태준이 준비한 아기용품 가방 안에서 무언가 울렸다. 일반적인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특별한 울림이었다. 내 새 핸드폰의 단 하나의 우선순위 번호를 위해 설정된 특별한 벨소리. 강태준이 아이에 대한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주었던 한정판 핸드폰이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 진동 소리는 내 귀에 시한폭탄처럼 들렸다. 지은이가 룸미러를 통해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받지 마, 수진아.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손으로 가방을 뒤져 얇고 우아한 검은색 핸드폰을 찾아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액정이 밝게 빛나며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표시했다. 심장이 다섰다. 이걸 던져버리면 그는 분명 GPS를 추적할 것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면 수진아, 던져. 지은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손은 녹색 통화 버튼을 밀었다. 아마도 강태준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핸드폰 하나 버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여보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른쪽을 봐. 강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맑고 차가웠다. 분노도 고함도 없었다. 바로 그 차분함이 내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나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를 보았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오른쪽 차선. 우리의 작고 약한 모닝 옆에 검은색 파제로 스포츠가 안정된 속도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지만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곳에는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의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을 살짝 들어 끔찍할 정도로 군대식 경례를 했다. 태준 씨,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 돌려. 강태준이 전화기 너머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들렸다. 앞에 판교 IC야. 거기서 나가서 서울 방향으로 다시 타. 내 경호원들이 안내할 거야. 싫어.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날 내버려둬요, 태준 씨. 나랑 내 아들 조용히 살게 해줘요. 당신은 나중에 새 부인이랑 다른 아이 낳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 하늘이어야 해요? 그 아이는 태강의 후계자니까. 강태준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넌 내 상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내 아내야. 지은아, 밟아. 내가 지은이에게 소리쳤다. 멈추지 마. 지은이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낡은 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속도를 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검은 파제로는 쉽게 우리를 따라잡았다. 심지어 이제는 다른 검은색 SUV 한 대가 우리 뒤에 또 다른 한 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거대한 고양이 떼 사이에 갇힌 쥐 신세가 되었다. 박수진, 내 말 잘 들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지금 운전하는 거 이지은이지. 내 그 이상주의자 친구. 이제 막 작은 회사를 시작한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은이는 끌어들이지 마. 난 지금 이지은의 모든 클라이언트 목록을 가지고 있어. 강태준이 계속했다. 그의 말투는 저녁 식사 메뉴를 읽는 것 같았다. 청담동 부티크 리모델링 프로젝트, 분당의 주택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입찰건까지. 만약 5분 안에 너희 차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는 고문 같은 침묵을 두었다. 내일 아침 이지은의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건설개발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라고 장담하지. 모든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할 거야. 사업자 등록증은 동결될 거고 그녀는 이 나라에서 건축가로서 단 한 줄의 선도 그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녀는 파멸하겠지, 박수진. 그리고 그 모든 건 내 이기심 때문이야. 몸이 얼어붙었다. 그 위협은 장난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제왕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한 사람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등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땀이 그녀의 목을 적셨다. 그녀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내가 강태준에게 쫓겨났을 때, 혼자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 내 도피를 위해 그녀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을까? 태준 씨, 제발. 나는 애원했다. 지은이는 10분 주지. 수진아, 선택은 내 몫이야. 순종적인 어머니가 되어 친구를 구하든가 아니면 내 주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도망자가 되든가. 전화가 끊겼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여전히 투지에 찬 채 운전하는 지은이를 보았다. 걱정 마, 수진아. 나 이 고속도로에서 밭으로 빠져나가는 샛길 알아. 우린 빠져나갈 수 있어. 지은이가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낙관적으로 외쳤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아기 냄새를 들이마셨다. 지금 내 심장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배의 봉합 부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졌다. 완전히 졌다. 지은아,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응,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차 돌려, 지은아. 지은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차가 살짝 휘청거렸다. 너 미쳤어, 수진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저놈들 무섭긴 하지만 내가 차 돌리라고. 내가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제발 지금 당장 차 돌려. 왜 포기하는 거야? 지은이가 좌절감에 핸들을 내리치며 외쳤다. 그가 널 망가뜨릴 거야, 지은아. 내가 힘없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경력을 끝장낼 거래. 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대. 난 그렇게 둘 수 없어. 널 망치는 나쁜 친구가 될 수는 없어. 지은이는 침묵했다. 차가 느려졌다. 그녀는 룸미셔를 통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그 위협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진아, 너는...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난 괜찮아. 하늘이가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거짓말했다. 부탁이야, 지은아. 날 다시 데려다줘. 나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건 싫어. 천천히 지은이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다. 모닝은 판교 IC로 빠져나갔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강태준의 검은 SUV 세대가 충실히 우리를 호위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 아래 우리는 서울을 향해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둘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우리를 도시로 되돌리는 차 바퀴의 모든 회전은 내 자유에 관해 박히는 목과 같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길 같았다. 우리 차 행렬이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화려한 도심 지역으로 들어섰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나를 가두는 거대한 창살처럼 보였다. 지은이의 차는 강태준의 비즈니스 제국의 정점인 초호화 아파트 로비에 멈춰섰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차 문을 열었다. 그들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들의 단호한 몸짓은 나에게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내릴 때 지은이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경호원에 의해 떨어지기 전까지 잠시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해. 나는 텅 빈 미소를 지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 지은아. 조심해서 가.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지은이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자유를 원했던 내 영혼의 절반을 싣고 떠나는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나, 하늘이, 그리고 이 상아탑뿐이었다. 한 경호원이 나를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수 버튼이 없었다. 생체 인식 스캐너 패널만 있었다. 경호원이 마스터 카드 키를 대자 엘리베이터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55층. 이 건물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산소가 더 희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농구장만 한 거실이 나타났다. 바닥은 차가운 검은색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보여주었다. 호화로웠다. 너무나 호화로웠지만 그 차가움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중앙 냉방장치가 낮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어 나는 몸을 떨었다. 공기의 차가움 때문만이 아니라 이 장소를 감싸는 고독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수진아. 목소리는 발코니 쪽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이 거기에 서 있었다. 여전히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근무복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잔, 아마도 위스키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만족감도 있었지만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감도 서려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 근처에 얼어붙은 채 서서 기저귀가 찼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한 하늘이를 껴안고 있었다. 여긴 집이 아니에요. 감옥이지. 강태준이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한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유리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내 마음대로 불러. 하지만 여긴 안전해. 여긴 멸균되어 있고 내 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야. 갑자기 왼쪽 복도에서 이 수간호사가 나타났다. 그렇다. 그녀는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깨끗한 새 유니폼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그녀 뒤로는 다른 2명의 간호사와 단정한 복장의 소아과 의사가 뒤따랐다. 그들은 임무를 인수할 준비가 된 로봇 부대 같았다. 하늘이 이 수간호사님께 넘겨 강태준이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늘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내 모성 본능이 거부하며 소리쳤다. 싫어요. 내가 엄마예요. 내가 직접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요. 내가 젖 먹일 수 있다고요. 박수진. 강태준의 목소리가 경고하듯 나를 짓눌렀다. 넌 방금 수술 봉합 부위가 아물지도 않은 채 장거리 이동을 했어. 넌 지금 스트레스 상태야.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내 모유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소아과 의사가 지금 하늘이 상태를 검사할 거야. 이기적으로 굴지 마. 2명의 젊은 간호사가 정중하지만 강압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리 주세요, 산모님. 저희가 도련님 먼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산모님도 주치의에게 상처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수적으로 힘으로 밀렸다. 다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나는 그들이 내 품에서 하늘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강제로 절단되는 기분이었다. 하늘이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자 크게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유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애가 울잖아요. 태준 씨. 엄마랑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저 우유랑 기저귀가 필요한 것뿐이야. 곧 익숙해지겠지. 강태준은 감정 없이 대답하고는 간호사들에게 하늘이를 내가 보기에도 완벽한 의료시설로 개조되었을 아기 방으로 데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거대한 거실에는 나와 강태준 둘만 남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넌 쉬어야 해. 내 방은 저쪽이야. 그는 거대한 이중문을 가리켰다. 내게 필요한 건 다 있어. 옷, 약, 음식. 개인 셰프가 내 회복을 위해 저염식 저녁을 준비해놨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아마도 지은이의 집값만 한 벨벳 소파 중 하나에 주저앉았다. 우리 이혼했잖아요. 6개월 전에 날 쓰레기처럼 버렸잖아요. 내가 당신과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난 그저 사업도 모르는 가난한 화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날 여기에 가두는 거죠? 강태준은 커다란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왕좌에 앉은 외로운 왕처럼 보였다. 네가 그 아이의 엄마니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늘이는 태강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야. 내 피가 그 아이 몸에 흐르고 있어. 그 아이는 천장이 새는 좁은 월세방에서 자랄 수 없어. 비 맞고 더위에 시달리며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고 그 아이는 왕으로 자라야 해. 그리고 왕은 오두막이 아니라 궁전에 있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제공해 박수진, 24시간 의사, 최고의 셰프와 보모, 최고 수준의 보안.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넌 그저 여기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면서 그 아이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전 그냥 장식품이네요. 내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가슴이 쓰라렸다. 당신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액세서리.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엘리베이터 접근은 내 지문과 홍채로 잠가놨어. 다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그랬다간 이번에는 이지은뿐만 아니라 이지은의 부모님까지 다칠 테니까. 쾅! 서재문이 굳게 닫혔다. 나는 웅장하고 고요한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귀뚜라미 소리도, 이웃의 대화 소리도, 어떤 삶의 소리도 없었다. 오직 내 목덜미로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 중앙 냉방장치의 미세한 소음뿐이었다. 나는 강태준이 가리킨 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 안에서도 같은 호화로움이 나를 맞았다. 킹사이즈 침대, 자쿠지가 있는 욕실, 내 몸에 딱 맞는 명품 옷으로 가득 찬 옷장. 하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밖의 사격의 여성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사치, 지위.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날개가 꺾인 장식용 새였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새장 안에 갇혀 왕위 계승자를 위한 자장가를 부르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새장의 주인이 바로 내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라는 사실이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이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비싼 실크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그대로 두었다. 이 모든 것이 수술 후의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옆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늘이의 울음소리는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이제 막 시작된 나의 3년 형기의 서막이었다. 이 펜트하우스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의 시간처럼 흐르지 않았다. 이곳의 시간은 늘어지고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이 55층 상아탑에 갇힌 지 벌써 7일이 지났다. 7일 동안 내 발은 땅을 밟지 못했다. 내 피부는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는 직접 햇빛을 느끼지 못했다. 내 폐는 뼛속까지 시린 중앙 냉방 장치에 재활용된 공기만을 들이마셨다. 이곳의 일과는 영혼을 죽이는 군대식 정밀함으로 설계되었다. 아침 6시가 되면 아기 간호사라기보다는 교도관에 더 가까운 이 수간호사의 지휘 아래 흰 유니폼 부대가 하늘이를 데려갔다. 그들은 마지막 소수점까지 디지털 온도계로 측정한 물로 아기를 씻겼고 한 마을의 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명품 옷을 입혔으며 액체 황금과 맞먹는 영양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입 분유를 먹였다. 나는 마치 태강그룹의 귀중한 자산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세균이라도 되는 듯 2미터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만 허락되었다. 오늘 밤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은 평소보다 더 숨막혔다. 거실 거울에 내장된 디지털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인터콤을 통해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을 접대 중이며 새벽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수간호사와 그녀의 부하 간호사 2명은 심장 박동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아기 침대에서 하늘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직원 전용 구역인 동쪽동으로 들어갔다. 나는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넓은 거실에서 목적 없이 혼자 걸어 다녔다. 맨발이 차가운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내 발걸음은 절대적인 고요함에 흡수되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박물관을 떠도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비싸고 반짝였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따뜻한 가족 사진도, 어지럽게 쌓인 잡지도, 테이블 위에 커피잔 자국도 없었다. 모든 것이 멸균 상태였다. 내 발걸음은 3미터 높이의 단단한 티크나무로 만들어진 이중문 앞에서 멈췄다. 강태준의 서재. 평소 이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업무 프라이버시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집착했다. 하지만 오늘 밤 피로 때문인지 청소 직원의 부주의 때문인지 나는 작은 틈을 발견했다.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았다. 새끼손가락 너비의 틈새로 안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내 안에서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호기심, 반항심, 그리고 이제 내 감옥이 된 남자를 이해하고 싶은 아픈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좌우를 살피며 이 지점을 직접적으로 향하는 CCTV가 없기를, 혹은 최소한 1층의 보안팀이 방심하고 있기를 바랐다.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문을 밀었다. 잘 관리된 경첩은 미세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방 안의 냄새가 즉시 내 코를 찔렀고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그 냄새는 백단향, 오래된 종이, 그리고 강태준이 드물게 피우던 비싼 담배,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샌다루드 향수 잔향이 섞인 것이었다. 강태준의 냄새, 한때 퇴근하는 나를 반겨주던 냄새, 한때 그의 가슴에 안겨 잠들 때 나를 안정시켜주던 그 냄새는 이제 두려운 권위의 냄새로 변해 있었다. 나는 어둠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둔 채 안으로 들어섰다. 이 방은 다른 방보다 더 추웠다. 방 중앙에는 제단처럼 검은 마호가니 책상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뒤로는 거대한 통유리 벽이 반짝이는 서울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었다. 마치 강태준이 천상에서 인간을 감시하는 신인 것처럼 나는 그 책상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이 미끄럽고 차가운 표면을 쓸었다. 서류 더미는 책상 가장자리와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폐쇠로 만든 말 조각상, 몽블랑 펜 세트, 그리고 앤티크 탁상 시계가 있었다. 개인적인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버려졌겠지만 우리의 예전 결혼 사진도 없었고 초음파 사진도 없었다. 내 눈은 오른쪽 벽에 꽂혔다. 그곳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두운 붉은색과 검은색이 줄을 이루는 우울한 추상화였다. 이것은 강태준의 취향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고전적인 풍경화나 사실주의 그림을 좋아했다. 이 그림은 분노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 그림에서 무언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었다. 다른 벽 장식에 비해 위치가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내 직감이 발동했다. 나는 그림 액자 옆면을 더듬었다. 손가락이 금색 액자 조각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버튼에 닿았다. 딸깍,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나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림이 부드러운 모터 움직임으로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졌다. 콘크리트 벽에 박힌 회색 철판이 드러났다. 금고였다. 보통 금고가 아니었다. 생체인식 터치스크린과 숫자 키패드가 있는 최고급 금고였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마치 나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태준 씨.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용한 방 안에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금 세탁의 증거, 그의 동료들의 정치적 또는 사업적 경력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 문서, 아니면 나를 하늘이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으려는 사악한 계획. 내 손이 키패드 위를 맴돌았다. 화면은 6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완벽주의자, 논리적인 강태준처럼 생각하려 애썼다. 그는 무작위 숫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생년월일을 시도했다. 88만 825. 화면이 붉게 깜빡였다. 접근 거부.
나는 그가 후계자 야망을 위해 방금 버린 여자 오세라의 생년월일을 시도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그녀의 생년월일을 알게 되었다. 950,910. 화면이 다시 붉게 깜박였다. 삐 하는 작은 소리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경보가 울리고 보안팀이 들이닥치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남았을까. 나는 아래 십수를 아플 정도로 깨물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아, 그럴 리가. 그는 그 결혼을 인생 최대의 실수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시도했다. 20만 315. 또다시 붉은 빛. 접근 거부. 남은 시도 횟수. 1회.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한 번만 더. 틀리면 시스템이 잠기고 강태준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갈 것이다. 멈춰야 했다. 들키기 전에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과거의 속삭임. 예전의 강태준에 대한 기억. 자본주의 괴물이 되기 전에 강태준. 내가 처음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감격에 겨워 울었던 강태준. 한 날짜가 있었다. 우리가 성대하게 기념한 적은 없지만 항상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이었던 날짜. 7년 전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났던 날. 우리가 대학 MT를 갔을 때 그날 나는 마을 우물에서 두레박이 걸려 물을 냈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낡고 구멍 난 과티를 입은 풋내기 토목공학과 학생 강태준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그때 그는 미래의 CEO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따가운 햇살 아래서 덧니를 드러내며 진심으로 웃던 젊은이였다. 7월 12일. 가능할까? 지금 강남의 황금 왕좌에 앉아있는 강태준이 그 시골 마을의 촌스러운 청년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심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눌렀다. 그 만남의 날짜, 월, 그리고 연도 두 자리, 18만 712. 마지막 연도 두 자리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팼는 것 같았다. 녹색 삑 소리,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기계음이 내 귀에 폭발음처럼 들렸다. 무거운 철제 금고문이 살짝 열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사용했다. 그는 우리의 첫 만남 날짜를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지키는 열쇠로 사용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천천히 금고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활짝 열렸다. 디지털 화면의 빛이 검은 벨벳으로 덮인 금고 내부를 비췄다. 나는 현금 다발을 예상했다. 금괴를 예상했다. 권총을 예상했다. 하지만 금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가운데 선반 위에 세 가지 물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끝이 약간 닳고 누렇게 변한 종이 두루마리였다. 두 번째는 털이 빠진 붉은 벨벳의 작은 보석 상자였다. 세 번째는 공식 봉인이 된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먼저 종이 두루마리를 집었다. 그것을 묶고 있던 고무줄은 삭아서 내가 만지자마자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쳤다. 눈물이 즉시 터져나와 시야를 흐렸다. 이것은 내 그림이었다. 갤러리에서 팔던 전문적인 그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3학기 때 그린 첫 수채화 스케치였다. 그림은 단순했고 심지어 서툴렀으며 비례도 맞지 않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가슴에 책을 덮은 채 잠든 강태준의 얼굴 그림이었다. 종이는 값쌌고 수채 물감은 몇 군데 번져 있었다. 나는 옛날 일이 생각났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느껴 이 종이를 구겨 기숙사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것을 빼앗았다. 그는 큰 손으로 종이를 펴서 자신의 콘크리트 전공 서적 안에 넣었다. 버리지 마, 수진아. 그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이 그림은 모나리자보다 더 비싸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처음 그려준 그림이니까. 그는 몇 년 동안 이사를 거치고 다툼을 거치고 이혼을 거치면서도 이것을 보관했다. 그는 최고 보안 등급의 금고에 이것을 보관했다. 마치 이 낡은 종이가 그의 회사 주식보다 더 귀중한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내려놓고 낡은 보석 상자로 눈을 돌렸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연한 파란색 플라스틱 구슬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색은 이미 바랬고 줄은 약간 해져 있었다. 내 기억은 즉시 6개월 전 그 지옥 같은 밤으로 날아갔다. 그가 나를 쫓아내기 전 큰 다툼이 있었던 밤. 그때 그는 내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욕했다. 그게 달한 분노 속에서 나는 우리가 사귈 때 남대문 야시장에서 10,000원에 사준 이 목걸이를 목에서 세게 잡아당겨 그의 얼굴에 던졌다. 내 쓰레기 같은 물건들 다 가져가. 필요 없어. 나는 그때 소리쳤다. 목걸이는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가 방을 나가면서 그것을 밟았던 것을 기억한다. 알고 보니 그는 그것을 다시 주었다. 그는 그 쓰레기를 주워 상자에 다시 넣어 여기에 잠가 두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내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다. 강태준, 당신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 당신은 나를 당신의 삶에서 쫓아냈다.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추억을 이 쇠 속에 가둬두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집착이다. 이것은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존심과 뒤섞인 과거를 놓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그는 나에 대한 추억을 사랑했지만 현실의 나를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두꺼운 갈색 봉투를 집었다. 봉인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앞면에는 개인 문서, 극비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봉인을 뜯었다. 안의 문서 제목을 읽었을 때 손이 더욱 차가워졌다. 유언장 및 영구 기금 증여서. 나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쓰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거기에 적힌 숫자들은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본인 강태준은 예금 및 국채 형태로 보관된 500억 원의 영구 기금을 본인의 친아들 강하늘에게 증여한다. 500억.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따로 떼어 놓았다. 하지만 내 숨을 트게 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다음 문단이었다. 이 기금은 수혜자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신탁 관리인이 관리한다. 본인이 절대적으로 지정하는 신탁 관리인은 수혜자의 생모인 박수진 씨이며 태강그룹 대가족의 어떠한 간섭 없이 자녀의 복지를 위해 예금 이자를 사용할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강태준이 직접 파란 잉크로 쓴 추가 조항이 있었다. 아직 새 것처럼 보였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적 무능력 상태가 되는 경우 강하늘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은 그의 어머니 박수진에게 귀속되며 본인의 개인 소유인 청담동 및 이 아파트의 모든 부동산 자산도 함께 귀속된다. 단, 박수진이 하늘이가 만 17세가 되기 전에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 서류의 날짜는 3일 전이었다. 그가 우리를 병원에서 강제로 데려온 바로 다음 날, 나는 입을 막고 점점 더 거세지는 흐느낌을 참았다. 내 몸은 힘없이 무너져 열린 금고 앞 카펫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괴물 같은 가면 뒤에, 우리를 납치한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 뒤에 실은 강태준의 내면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파산을 두려워했으며 내가 사악하다고 알고 있는 그의 탐욕스러운 가족이 하늘이를 빼앗고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했다. 이 유언장은 그가 무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그가 없다면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너무나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방식은 너무나 망가져 있었다. 그는 사랑이 돈을 주고 미래를 보장하고 사랑의 대상을 떠나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이 단지 거래가 아닌 자유이고 존중이며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태준 씨.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상처 주는 방식으로 해야만 했어요? 갑자기 멀리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이 돌아왔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빠른 움직임으로 나는 그림, 목걸이 상자, 그리고 봉투를 다시 금고 안에 넣었다. 무거운 철문을 닫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삑! 잠겼다. 나는
그림 액자의 버튼을 눌렀다. 추상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강태준의 연약한 마음의 비밀을 감추며 벽을 덮었다. 나는 일어나 잠옷을 정리하고 서재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가 서재 문을 닫고 몇 미터 걸어갔을 때 개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나왔다. 그는 엉망이었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재킷은 팔에 걸쳐 있었으며 얼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표시로 붉었다. 그의 지친 눈은 어둑한 거실 한가운데 뻣뻣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즉시 포착했다. 박수진. 그의 목소리는 쉬고 무거웠다. 그는 초점을 맞추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두컴컴한 데서 뭐해?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평평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목말라서요. 방금 주방에서 물 마시고 오는 길이에요. 나는 그가 주방이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라며 거짓말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내 피부와 뼈를 꿰뚫어 내가 방금 저지른 죄를 읽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 콧등을 주무를 뿐이었다. 그는 의심하기에는 너무 피곤했거나 어쩌면 너무 취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는 비틀거리며 나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에 하늘이 보고 싶어. 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지나갈 때 강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그 뒤에서 나는 여전히 서재에서 났던 것과 같은 샌다루드 향, 외로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달라진 감정으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증오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깊은 연민과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그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남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는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야망 속에서 길을 잃은 남자일 뿐이었다. 사랑을 느끼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사랑을 사려고 애쓰는 남자. 그리고 내일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그의 아버지처럼 외로운 인간이 되는 운명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은 소란으로 시작되었다. 소리의 소란이 아니라 육체적 대립으로 폭발한 내면의 소란이었다. 하늘이가 열이 났다. 만졌을 때 몸이 뜨거웠고 새벽부터 칭얼거렸다.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평소에는 고요했던 펜트하우스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내 방에서 아기 방으로 달려갔다. 내 모성 본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문지방에서 나는 가로막혔다. 이 수간호사가 콘크리트 벽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 뒤에서는 강태준의 개인 소학과 의사가 진찰대 위에서 히스테릭하게 우는 하늘이를 검사하고 있었다. 비켜요. 내 아들이 아파요. 나는 뚫고 들어가려 애쓰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박수진 산모님. 이 수간호사가 차갑게 말하며 나를 막기 위해 팔을 뻗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황하신 산모님이 계시면 아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이는 내가 필요해요. 엄마의 품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 수간호사의 어깨를 밀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부인, 강 회장님께서 의료 처치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산모님은 의료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녀가 감정 없이 쏘아붙였다. 안에서 하늘이는 계속 울었다.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기의 언어로 나를 불렀다. 아이는 마스크와 흰 가운을 입은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려 있었다. 아이는 내 채취가, 내 심장 박동이 필요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건 너무했다. 강태준은 나를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들 사이에 정신적 유대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하버드 출신 의사로 엄마의 포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포기해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물러섰다. 나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왕이 그의 궁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흐렸던 서울의 날씨는 맑았다. 밤하늘은 깨끗했고 콘크리트 숲 위로 창백한 달이 걸려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이 명상하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전쟁터에 갑옷을 벗어던졌다. 재킷과 넥타이는 사라지고 소매를 편안하게 걷어 올린 흰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는 값비싼 레드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아래 강남대로의 교통체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높이에서 보면 사람과 자동차는 무의미한 개미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가 지금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럴지도 몰랐다. 나는 꽤 큰 소리를 내며 발코니의 유리 미닫이 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즉시 내 얼굴을 스치며 일부러 풀어헤친 뒷머리를 날렸다. 강태준,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다. 이제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결의에 차 있었다.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 뿐이었다. 의사가 하늘이 열내렸다고 하더군. 그냥 예방접종 후 반응이래. 쓸데없이 드라마 찍을 필요 없어. 내가 말할 땐 나를 봐요. 내가 요구했다. 강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희미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내 도전적인 말투에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네, 그 허름한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할 거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1미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멈췄다. 그의 숨결에서 와인 향을 맡을 수 있었다.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문을 지키는 부하들이 있으니까 내 처지는 내가 잘 알아요. 강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군. 이건 하늘이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 아이는 태강의 후계자야, 박수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의 짙은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잘랐다. 강태준이 작게 웃었다. 건조하고 얕보는 웃음이었다. 그는 발코니 난간에 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조건? 내가 지금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넌 내 자비 덕분에 여기 있는 거야, 수진아. 난 언제든 하늘이를 데리고 널 쫓아낼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면 해봐요. 내가 도전했다. 그렇게 하고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이지? 당신은 최고의 의사들, 국제 자격증을 가진 모든 간호사들, 가장 비싼 모든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 유대는 살 수 없어요. 태준 씨, 오늘 아침 하늘이는 2시간 동안 울었어요. 당신 의사가 진정제를 줘도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 수간호사가 한눈판 사이에 내가 몰래 들어가 안아줬을 때야 비로소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모니터 기계가 아니라 내 심장 박동이 필요하다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난 알아요.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속, 당신 서재의 그 쇠금고 뒤에는 사실 당신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당신은 하늘이가 당신처럼 차가운 괴물로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당신은 그 아이가 사랑을 느끼길 원하죠. 내가 금고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곧바로 분노의 가면으로 가린 당혹감을 드러냈다. 네가 내 서재에 들어갔어. 그가 위험하게 으르렁거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무릎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제안할 조건이에요.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강태준은 침묵했다. 턱이 단단해졌다. 그는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하늘이에 대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없으면 아이가 얼마나 보채는지 직접 보았다. 말해봐. 그가 뻣뻣하게 말했다. 첫째, 나는 검지를 치켜들었다. 이 수간호사, 당장 해고해요. 아니면 최소한 아기 방에서 치워요. 앞으로 하늘이는 내가 100% 돌볼 거예요.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말 가르치고, 전부 다 내가 할 거예요. 당신의 의료진은 멀리서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내 아이를 만지지 마세요. 난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엄마니까. 강태주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의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의 이성은 작동했다. 좋아. 이 수간호사는 너무 딱딱하긴 했지. 동의해. 둘째, 내 목소리는 더 진지하게 낮아졌다. 이 계약에는 기한이 있어요. 무슨 뜻이지? 나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필요하다면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장식용 아내가 되어주죠.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을 거예요. 나는 이 세장 안에서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 하늘이를 교육할 거예요. 하지만 딱 3년 동안만. 강태주는 깊은 미간을 찌푸렸다. 혼란스러워했다. 3년. 내 하늘이가 3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기는 아이의 골든 에이지예요. 그 나이가 되면 아이는 충분히 독립적이게 되죠. 걷고 말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애정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죠. 나는 쓰디쓴 담즙 같은 침을 삼켰다.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나는 영원히 떠날 거예요. 나는 아무 저항 없이 당신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넘기고 당신들 2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예요. 정적. 55층 높이에서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강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는 자유를 얻겠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아이를 버리겠다는 거야?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의 세계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태준 씨, 난 그저 가난한 화가일 뿐이에요. 난 당신에게 부끄러운 기생충이 될 뿐이라고요. 하늘이는 태강의 후계자예요. 그 아이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수준의 사교계 명사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준비할 3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당신들 둘이 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강태준을 알았다. 그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다. 강태준은 오만한 수완가 사업가였다.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3년은 아주 긴 시간이야. 3년 안에 나는 분명 박수진이 다시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녀에게 호화로움을 퍼부어 그녀가 소박한 삶을 잊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다시 정복할 수 있어. 3년 동안 강여사로 사는 즐거움을 맛본 후에 그녀는 결코 떠나려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이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서서히 항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천천히 강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승리에 찬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3년이라 꽤 공정한 시간이군. 그는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포옹이 아니라 악수를 위한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합의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이 3년 동안 너는 내 소유야. 아니, 이 집에서 전적으로 하늘이의 소유지. 모든 시설, 신용카드, 차, 하인, 전부 내 거야. 그리고 3년 후에도 네가 여전히 떠나고 싶을 만큼 어리석다면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거야. 그는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나는 속으로 비참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의 내민 손을 잡았다. 한때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손은 이제 차갑고 거칠게 느껴졌다. 합의됐어요. 그 악수는 창백한 달빛 아래서 이루어졌다. 절박한 어머니와 집착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이의 악마의 계약. 우리 둘 다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둘 다 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내 손을 놓고 남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오늘 밤 이 수간호사는 직원 아파트로 보낼게.
너는 이제부터 아기 방에서 자도 좋아. 날 실망시키지 마. 그는 안으로 들어가며 발코니에 알코올과 헛된 승리의 향기를 남겼다. 나는 밖에서 잠시 기다리며 바람이 내 눈물을 말리도록 두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똑바로 아기 방으로 걸어갔다. 예상대로 이 수간호사는 이미 없었다. 방은 이제 조용했다. 초승달 모양의 은은한 수면등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호화로운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하늘이는 깨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이의 동그랗고 맑은 눈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나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내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피부가 내 피부에 닿았다. 아이의 심장박동이 내 심장박동과 리듬을 맞췄다. 이것이 내 진짜 집이었다. 이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이 작은 몸. 나는 아이를 안고 도시 풍경이 보이는 커다란 창가 근처의 흔들의자에 앉았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나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쉬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소박한 노래. 수십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값어치 없는 노래.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하늘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작은 손이 내 검지를 꼭 쥐었다. 마치 내가 다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이는 잠결에 미소 지었다. 순수하고 죄 없는 천사의 미소. 나도 모르게 살짝 열린 아기 방 문지방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는 문틀에 기댄 채 그곳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몸 절반은 복도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준 비싼 실크 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수면 잠옷을 입은 그의 소박한 전 아내가 사랑을 가득 담아 그의 제국 후계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평화를 보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도 사교계 파티에서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따뜻함을 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성스러웠으며 동시에 그에게는 너무나 파괴적이었다. 그 어스름 속에서 강태준의 강철 같은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수천 명의 직원이 두려워하는 남자. 전화 한 통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남자는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오늘 밤 협상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되찾았다. 그는 이 여자를 3년 동안 자신의 집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기술적으로 그는 완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하늘이를 향한 내 진심 어린 미소. 한때는 오직 그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는 그 미소를 보았을 때 강태준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발코니에서 나를 향했던 내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지치고 체념했으며 거래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내 몸은 그의 집에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나버렸다. 오만한 CEO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그의 단단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소리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는 완벽한 황금 세장을 짓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을 단단히 잠그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가 자신만만하게 합의했던 3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자신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가 이 상아탑 꼭대기에서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그날을 향한 그의 차가운 재산을 끌어안은 채 유일하게 남았던 온기가 그를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날을. 미안해, 수진아. 그가 속삭였다. 에어컨 소음에 묻혀 사라질 듯한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재의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우리 둘, 엄마와 아들을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랑의 빗속에 남겨둔 채